2010년 11월 중국 산시성 홍등현의 고급주택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집안에서 사망한 부부가 경찰이라는 점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홍등현 교통경찰대 순찰대 대장 출신인 완쟁슝이라고 하는 남성이었고 그의 아내는 공안국 청원과 소속 일반 경찰관으로 일반 가정이 아닌 경찰관 부부집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보아 단순 강도 사건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두 사람의 월급을 합쳐봐야 2,000위안, 하나로 37만 원에 불과한데 그들이 산시성에서도 아주 고가인 아파트에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공안국은 왕준생의 재산이 과도하게 많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시작해봤는데 자녀 3명은 모두 미국에 유학 중이었고 외제차가 3대가 있었으며 북경과 대도시에 20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탄광 3개를 알아냈는데 교통과 경찰관인 그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보유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조사과에서 그의 전 재산을 계산해보니 수백억에 달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왕젠슝은 홍동현 난부팅 마을 출신으로 집안의 5째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만 졸업한 그는 군에서 간부 운전병으로 복무하다 전역을 해 경력을 인정받은 후 홍등현 공안국 간부의 운전병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는 상관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따랐는데 아이 천싱해! 자네도 이제 슬슬 독립해야지. 미천한 저한테 그런 관심을 다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젠슝은 간부에게 공로를 인정받아 교통과로 옮기게 되었는데 스타프! 아, 왜 그러신데요? 너 임마 중량 초과야. 뭘 이렇게 많이 실은 거야? 아, 철광석이죠 뭐. 과적으로 과태료 발급한다.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젠슝은 트럭 운전수들을 상대로 많은 돈을 모아두었는데 그건 그렇고 요즘 탄광에 일이 그렇게 많나? 아이, 요즘에 오줌 쌀 시간도 없이 바빠요. 철광석 광산이 쉴 새 없이 바쁘다는 말을 들은 젠슝은 그렇다면 자신이 탄광 운영권만 가져올 수 있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얼마 후 가지고 있는 돈과 나머지 돈을 대출받아 루성 탄광을 150만 위안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인수했는데 이 시기가 중국 개방정책으로 철광석 수요가 늘어나 1년에 약 15만 톤을 생산하며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젠슝은 추가로 탄광 2개를 더 매입해 운영을 했는데 공무원 신분에 개인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무원이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차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 걸리면 그대로 국가의 재산이 몰수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그동안 연락도 없다가 전화를 했는데 괜찮이냐? 네, 삼촌도 잘 지내시죠?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저 태어나고 처음 통화하는 것 같은데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그 쌍채우인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돈 좀 필요해서 돈요? 아니 그동안 전화 한 번 안 하시다가 돈 필요해서 연락하신 거예요? 에헤이, 우리가 그런 거로 연락 좀 안 했다고 서운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잖니.
저 바쁘니까요. 그만 끊을게요. 야야야야, 너 돈 좀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가족들한테 그렇게 인색하고 굴면 오래 못 산다. 젠슝은 많은 돈을 벌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돈을 부탁하는 5 형제들과 친척들하고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고영평의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고 있던 한자롱은 고향에서 운영하던 식당이 부도가 나면서 이 도시로 도망왔는데 고향을 떠나 혼자 지내다 보니 일과를 마친 후에 할 일이 없어 인근 모텔 카드 도박장을 드나들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일당만큼 벌고 운이 나쁘면 그날 번 일당을 모두 탕진하다 보니 남들은 그저 얼마 안 되는 푼돈일지 몰라도 자신의 입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아저씨, 빨리 패 돌려요. 도박장에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젊은 친구가 상당히 신경이 예민해져 있구만 그래. 아저씨 같으면 열 안 받게 생겼어? 뭐라고? 지금 돈 잃어봤자 한 300원, 8만 원 정도밖에 안 잃은 것 같은데 푼돈 가지고 난리를 치는구만 그래. 당신한테는 푼돈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하루를 먹고 살아야 하는 큰돈이라고. 아, 그러셔. 어디에서 참니라는 놈이 도박장에 들어와서 물을 다 흐리네 그랴. 젠슝은 돈이 많았지만 도박은 그저 즐기는 수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판돈이 큰 도박장은 들어가지 않고 아주 적은 금액으로 즐길 수 있는 이런 모텔 도박장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박장이 워낙 푼돈들로 운영이 되다 보니 그곳을 찾는 사람들도 적은 금액에 민감한 직장인이며 잡부, 주방장 등이어서 돈을 잃으면 항상 싸움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판돈도 모두 딴 젠슝은 아이고, 이거 뭐 더 할래야 더 할 수가 없네. 판돈들 없으시죠? 아저씨, 기다려. 돈 구해올 테니까. 젠슝은 자롱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형씨, 그러다 날 새겠어. 나는 내일 출근 때문에 이만 가봐야겠으니까 다음에 판돈 준비되면 그때 봅시다. 나는 이만 바빠서. 젠슝이 일어서자 그를 뒤따라가기로 한 자롱은 친구에게 나가서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두라고 했습니다. 11월 10일 새벽 젠슝이 지하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타고 출발하자 건물 밖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대기하던 자롱이 그의 뒤를 따라갔는데 승용차가 멈춰서자 왜? 이게 뭐야? 이거 거의 성 아니냐? 이렇게 으리으리한 곳에 사는 놈이 왜 그런 푼돈이나 만지는 도박장을 출입하는 거냐? 그러게 말이다. 없는 사람 비참하게 말이야. 이번 기회에 나 같은 사람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자고. 당시 구화이 빌딩은 내부 공사를 하고 있어 경비가 허술한 상태였는데 그들이 오토바이를 외부에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간다 해도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젠슝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숫자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자롱은 그래. 13층이다 이거지. 야, 올라가자. 젠슝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화장실로 갔는데
잠시 후 누구세요? 사장님이 주차를 너무 바짝 붙여놓으셔서 차가 못 나가서요. 네? 무슨 차가? 자롱과 일당들이 부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이닥치자 뭐야 당신들?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야? 닥치고 조용히 하기나 해. 공범이 젠숭의 아내를 잡고 목에 흉기를 들이대자 제발 당신들이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줄 테니까 아내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자롱은 젠숭의 지갑을 빼앗아 카드를 내밀며 야, 카드 비밀번호 뭐야? 카드 비밀번호 뭐냐고. 젠숭이 카드 비밀번호를 말해주지 않자 그들은 젠숭을 살해하고 그 안에 한휘핑을 붙잡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녀는 강도들이 요구하는 카드 비밀번호를 말해주었고 공범이 집안을 지키고 있는 동안 자롱이 현금 지급기로 달려가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야, 1, 10, 100, 1000, 100만? 175만이야? 3억 3천만 원? 집으로 돌아온 자롱은 야, 우리 땡 잡았어! 자롱이 가방에 가득한 현금을 보여주며 야,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돈이야? 이거 말고도 카드에 수억 원이 들어있다고. 야, 그러지 말고 전현 처리하고 여기 뜨자. 며칠 후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엄마와 연락이 안 된다며 삼촌에게 전화를 하자 집으로 직접 찾아온 가족들이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젠숭이 사망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그의 집을 보면서 경찰관 월급으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환경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가 혹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조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젠숭에게 시달렸던 광물 운송차들의 고발이 이어졌는데 운전수들은 젠숭이 자신들의 차에 과적이며 교통위반 딱지를 끊겠다고 협박하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트럭을 압류하기도 했다며 그 당시의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인수한 루성탄광의 수많은 비리로 8천만 위안 이상의 매출을 일으켜 엄청난 돈을 번 후 고가의 다른 사업자에게 강제 매각시키며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습니다. 젠숭의 집을 털었던 강도들은 카지노를 전전하다 돈이 떨어지자 다시 도박장에서 생활을 했는데 도주한 지 7일 만에 경찰에 검거되고 말았습니다. 자롱은 왕젠숭과 도박을 하다 고작 300위안을 잃고 그가 던진 한마디의 격분에 친구들과 함께 강도짓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협박한 후 잃은 돈만 빼앗아 오려 했으나 젠숭이 순순히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그가 상당한 무엇인가를 감추려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그를 처리하고 돈을 빼앗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롱을 포함한 3명의 강도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고 왕젠숭의 재산은 공직자 위법으로 몰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강도 살인 사건 같지만 공권력과 부의 결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드러내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300위안으로 시작된 살인의 끝은 중국의 한 시대를 대변하는 부패의 민낯과도 같았습니다. 킬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킬리였습니다.
2019년 남편 조셉 엘리지는 아내가 실종되자 KRCG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내가 빨리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녀를 사랑한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이쪽 카메라를 보시고요. 네. 그렇다면 이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시간은 모르신다는 거네요. 네,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으나 9일 저녁에 사라진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저녁에 실종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죠? 아이가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깼기 때문입니다. 쥐몽치는 1991년 4월 18일 중국 산시성시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정성으로 공부를 잘해 2009년 상하이 화동과학기술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공과대학에 여학생이 다닌다는 것이 조금 생소하기는 했지만 멍치의 성격은 남학생들과 다를 바 없이 항상 명랑하고 유쾌했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공부도 잘했지만 유년 시절부터 예능의 재주도 많아 그림도 잘 그리고 서예도 잘해 아주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012년 뛰어난 학업 성적으로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미국 미주리 대학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2014년 그녀는 미주리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으나 한번 미국 생활을 해보니 중국에 돌아가면 두 번 다시는 나올 수 없을 것 같아 2년만 더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버티고 싶어졌습니다. 직장 내 동료들과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하던 그녀의 친구는 야야! 다른 방법 없어. 아주 돈이 많아서 빌딩을 산다던가 사업체 공장 같은 걸 차린다던가 공장 인원은 몇 명 정도? 직원 한 10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던가 마트 같은 거 운영해도 영주권 줄걸? 그런데 왜 그러는데? 아니, 나도 그냥 중국 안 들어가고 미국에서 살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나 해서. 영주권? 야, 영주권은 미국 남자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우리 같은 서민은 방법이 없어. 그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2014년 멍치가 졸업하고 지기공 재료회사에 취직을 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19살이던 한 남학생이 멍치가 일하고 있는 부서로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지라고 합니다. 아직 졸업 안 한 고등학생이라서 부족한 게 많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와, 신입이야? 그런데 키가 엄청 크네. 키가 몇이야? 1m 88입니다. 우와, 엄청 크구나. 나는 1m 53밖에 안 되는데. 멍치는 유난히 엘리제에게 잘해주다 업무가 끝나면 같이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다 보니 정이 들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미국인 남성과의 사랑을 해보니 벗어날 수 없어 이번 기회에 이 남자와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고향에 계신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한번 가자. 중국까지? 두 사람이 사귄 지 1년이 지나자 그녀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남자친구와 중국으로 향했는데 콜롬비아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중국 상하이 공항에 도착하자 공항에 마중 나온 부모님은 딸을 보며 어머머, 양킴을 먹던 이때 갈부터가 달라졌구나. 그래, 애비 선물은 사왔고. 지금 당신 선물이 중요해요? 내 화장품이 중요하지? 그때
딸아이 옆에 우두커니 서 있는 키 큰 미국인 남성이 계속해서 자신들을 바라보자 그런데 이분은 누구신데 여기서 계속 일하고 있으신가? 어머, 내 정신 좀 봐. 여기는 엘리즈라고 해. 뭐? 얘가 돈이 많아? 아니, 그게 아니라 조셉 엘리즈라고 이름이야, 이름. 그런데 이분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라도? 아,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야. 에?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사전에 상의도 없이 말이야. Hi, hello. Nice to meet you. Where are you from? 아니, 이게 무슨 한 잔에 불 붙이는 소리냐? 그녀의 부모님은 딸이 미국 문화에 적응하면서 산다는 것이 힘들 것 같아 결혼을 반대했는데 멍치가 조셉이 아니면 평생 혼자 살겠다고 하자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딸이 원하는 대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2017년 9월 22일 멍치는 엘리지와 결혼했고 다음해 10월 딸 안나를 출산했습니다. 두 사람이 교제할 당시 엘리지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대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그녀가 모든 생활비를 벌어서 마련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멍치가 임신하는 바람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는데 자기, 그렇게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을 거야? 애 분유도 사야 하고 우유도 사야 한다고. 알았어. 이번 판만 끝나고 마트 갔다 올게. 장볼 돈은 테이블 위에 올려놔. 게임 끝난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 건데 도대체 가기는 할 거야? 아니 그런데 자기 결혼 전에는 얌전하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무슨 유치원 선생님처럼 변했어. 그때 멍치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엘리지의 전원을 꺼버리자 아이씨! 조셉은 그녀의 따귀를 때리며 아이씨, 이게 미쳤나? 야, 중간에 컴퓨터를 꺼버리면 어떡해? 나가서 생활비를 벌어야지. 이게 뭐야? 하루 종일 게임만 할 거냐고. 아르바이트라도 좀 하라고. 엘리지는 지멍치보다 5살이나 어려 처음 데이트를 할 때부터 그녀가 모든 돈을 내주었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자신은 아내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를 대며 돈벌이 한 번을 하지 않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자 멍치는 고향에 있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내달라며 부탁했고 딸이 어려울 때마다 목돈을 보내줘 힘든 시기를 이겨내게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딸을 맡기고 저녁에 식당 아르바이트며 번역 일을 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9일 멍치의 어머니는 그동안 거의 매일 딸과 통화를 하고 지냈기 때문에 그날도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전화를 해도 딸이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도 보내봤으나 아무런 답장이 없었습니다. 딸도 전화를 받지 않고 사위도 전화를 받지 않자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루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하자 어머니는 너무 황당해 딸 친구에게 부탁해 집을 방문해 달라고 했습니다. 10월 10일 오전 9시 멍치 집에 도착한 친구는 영상통화로 집 내부며 멍치의 방을 보여주며 집에는 없다고 하자 친구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집에 머물렀던 남편 엘리지를 소환해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 당일 한 집에 같이 있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다니까요.
제가 자기 전에 와이프한테 뜨거운 밤을 보내자고 하면서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니까 뭐 피곤하다고 그냥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내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정확히 11시 30분이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거절당하고 거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들어갔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진술서를 보면 새벽에 일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요. 10월 9일 새벽 5시에 딸 안나가 깨서 우는 소리에 제가 일어난 겁니다. 애가 그렇게 우는데 애엄마가 뭐하나 하고 멍치를 찾아봤는데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럼 어딜 간다는 말은 하지 않고 나간 겁니까? 네네, 맞아요. 말 한마디 안 하고 나갔어요. 핸드폰도 그대로 있고 차키도 그대로 있었고요. 그런데 지갑만 없어졌더라고요. 경찰이 그녀의 동선을 확인해 지인들에게 사건 당일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10월 8일에도 마트에 다녀갔단 말이죠. 그럼요. 네. 저한테는 다음 날에도 분이 사러 온다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녀는 마트뿐만 아니라 10월 9일에 아이 문제로 보험 설계사를 만나 상담하기로 약속 장소를 잡아놓았기 때문에 가족에게 아무 말 없이 혼자 사라질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멍치의 흔적이 보이지 않자 지역방송 기자가 실종 사건을 인터뷰하기 위해 엘리지를 찾아왔는데 10월 15일 오전 그는 인터뷰 중 마치 그녀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했는데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인가요? 기자의 물음에 빈정거리며 답변을 하더니 급기야 살짝 웃기까지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내가 실종된 지 일주일이 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서 웃으며 인터뷰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아이한테 헌신한 어머니였어요. 멍치가 실종된 지 10일 후 한 제보자가 경찰에 이메일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8개월 전 멍치가 자신에게 보낸 사진인데 남편이 딸 엉덩이를 때려 멍이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고 하자 엘리지는 2번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2019년 10월 25일 경찰은 제보자가 보낸 사진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체포하고 4일 뒤 검찰에 기소했습니다. 엘리지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 결국은 인정하며 현장에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10월 29일 경찰은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지몽치의 집을 압수수색하기로 했는데 조사를 시작한 지 얼마 후 엘리지의 방에서 조그만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인터뷰할 때 최대한 슬픈 표정을 지어라. 대화할 때 과거형으로 답하지 말아라. 프로포즈한 장소. 경찰은 곧바로 그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러자 사건 당일인 10월 9일 차를 몰고 외딴 숲으로 이동했는데 그곳은 컬럼비아 제퍼슨과 킹덤이라는 도시의 중앙에 있는 곳으로 그가 왜 차를 타고 최소 1시간이나 걸리는 곳으로 가서 45분간 머물렀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라민강은 왜 가셨나요? 사건 당일 10월 9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강가를 가다뇨? 라민강은 또 뭔가요? 당신의 핸드폰 이동 경로를 확인해 봤더니 그곳에서 45분 동안 머물렀던데 그래도 발뺌을 할 텐가?
아이, 그러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경찰은 그가 분명 시신을 강에 유기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45분간 머물렀던 장소 주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수색은 2020년 6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잠수부들의 수색 작업이 지쳐가던 그때 2021년 3월 25일 한 등산객이 록브리지 메모리얼 주립공원에서 뼈만 남은 인체를 발견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신 주위에서 고인의 신분증, 그리고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 소지품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수사대는 DNA를 대조한 결과 고인이 지멍치라는 결론을 내리고 경찰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고인은 사망 당시 갈비뼈 3개가 부러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의 골절도 심해 분명 생전에 누군가 그녀에게 힘을 가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자 수사에 탄력을 받은 경찰은 남편 엘리지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분의 갈비뼈가 심하게 부러졌던데 과학수사 결과 이 사람의 힘으로 위에서 누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제가 그랬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남편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동안 분이 풀리지 않았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멍치에게 남자가 있었어요. 문자로 야한테 와도 서슴지 않고 해대고 말도 없이 나갔다 들어오고 그 스트레스는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니까요. 당신이 변호사에게 증거로 제출했다는 녹음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해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 그가 준비했다는 지난 과거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는데 친구들 만나고 들어왔다고. 야, 내가 말할 때 중간에 끊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아이 보험 문제도 상의해야 하고 말이야. 아, 네가 미국 생활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한다고 그래. 머릿속에 든 것도 없는 중국년 주제. 엘리지는 이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자신에게 순종해야 하며 부모님과 대화를 단절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사건 당일 10월 8일 저녁 그녀의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진 엘리지가 화를 내며 이 시간에 누구야? 또 남자야? 뭐야? 남의 핸드폰 뒷조사라도 하고 다니는 거야? 왜 남의 핸드폰을 훔쳐보고 난린데? 그렇게 의처증으로 시작된 말다툼으로 그녀를 밀친 엘리지는 바닥에 쓰러졌다 일어난 그녀가 다시 도망을 가자 주방에서 다시 밀었는데 싱크대 모서리에 머리가 부딪히면서 쓰러져 의식이 없어 그대로 침대로 들고 가 눕혀놓고 산책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단순한 실수로 인한 사고로 생긴 사망 사건이지 전혀 고의성이 없다고 했는데 이를 듣고 있던 검사 측이 갈비뼈가 부서져 사망했다는 사인을 증명하자 엘리지는 그제서야 그녀가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는데 만약 이혼하면 아이 양육비를 줘야 하는데 백수인 제가 무슨 수로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양육비로 줄 수 있습니까? 차라리 처리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2021년 11월 12일 배심원단은 엘리제에게 2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28년형을 권고했고 2022년 1월 11일 판사는 2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2022년 2월 24일 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추가로 선고하여 총 3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녀를 살해한 장소는 엘리지가 처음 그녀에게 프로포즈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 (1995년) 후베이성 징저우 사스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원화는 이번에도 직장에서 쫓겨나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직장에서 잘린 게 도대체 이번이 몇 번인지 모를 정도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회사 물건을 절도하다 그 자리에서 잘렸고 두 번째는 재고 좀 남는 안 쓰는 걸 내다 팔다 걸려 잡히는 바람에 잘렸는데 그렇게 한두 번 절도를 하다 보니 벌써 5번이나 되어 또다시 회사를 그만두고 아니 잘려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을 썩이려니까 타고 가던 자전거가 고장이 나고 말았는데 아이씨 진짜 짜증나게. 쥐깐 놈은 돈 안 빼돌리나. 나만 나쁜 놈이야? 나만 나쁜 놈이냐고! 아이씨 이게 또 뭐야. 아이씨 오늘 아주 그냥 되는 일이었구만. 회사도 잘려 자전거도 고장나. 아이씨 또 돈 들어갈 일만 남았네. 1995년 8월 무더위에 매미 소리가 도시에 울려 퍼지던 그때 사시구 장진로 신용조합 도로변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신세 타령을 하던 그는 은행 입구에서 여러 명의 직원들이 벤 승합차에서 큰 상자를 내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 상자들은 뭐야? 그러면 저게 다 돈이란 말이야? 그런데 무슨 경비원도 없고 저렇게 경비가 허술하냐? 원화는 현금 수송 차량 옆에서 그들이 돈 나르는 장면을 보고 있자니 너무 허술해 한숨이 나올 정도였는데 많은 생각이 교차하며 이런 저런 생각이 들자 어이가 없어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그때 아저씨. 원화는 이상한 생각을 한 것을 들킨 것이 아닌가 하며 네! 에이 여기에서 담배 피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돈에 불이라도 붙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제 들어가서 피우세요. 예? 죄송합니다. 원화는 경비원이 멀리 가서 담배를 피우라는 말을 하고 다시 은행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이 없는 수송 차량의 박스를 열어 안에 들어있는 돈을 확인해보고 싶었으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며 고장난 자전거를 끌고 신나서 친구들이 있는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신이 나서 류잉의 사무실에 들어간 원화는 야야야야야야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조금 전에 상호저축은행 옆을 지나가다가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 돈 상자를 경비원도 안 세워놓고 막 나르고 있더라고. 에이 아무리 그래도 은행인데 돈 지키는 경비원도 안 두고 있었을까? 네가 잘못 봤겠지. 아이 참 진짜라니까. 아이 그럼 차 속에 있는 돈을 털기라도 하자는 거야? 그러자니까. 그냥 사람 없을 때 한 박스 들고 나오면 그냥 모든 게 끝이라고. 차 속에 한 1억 정도는 들어있는 것 같으니까 그럼 한 박스에 최소 500만 원 정도는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때 옆에 있던 친구 유해진이 일어서며 야야야야, 그렇게 경비가 허술하다면 차 속에 있는 한 박스만 털 것이 아니라 트럭에 있는 돈을 다 은행에 집어넣었을 때
털어버리면 될 거 아니야. 어때? 이야, 이거 기가 막힌 생각이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못하던 놈이 이런 쪽으로는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간다니까. 강도짓 한번 해본 적이 없던 그들은 현금 1억을 만져볼 수 있다는 생각에 한참 들떠 계획을 세웠는데, 아, 그럼 일단 은행 옆 상가를 임대로 얻자는 거 아니야? 아, 그렇지. 만약 금고 반대쪽 상가를 얻으면 완전 꽝이니까 반드시 금고 쪽 상자를 얻어야 벽을 허물고 금고를 털 수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아. 야이씨, 내가 무슨 바본 줄 알아? 내가 가스절단 토치하고 공구를 챙겨올 테니까 원화가 나를 좀 도와주고 류잉이가 장비를 실어서 나를 트럭 하나만 훔쳐오면 될 것 같은데 어때? 가능하겠어? 그날 이후 원화 일당은 야간에 은행 보초 근무를 서는 사람이 몇 사람이며 언제 어느 곳으로 이동하는지 분석해 두었습니다. 야간에 경비 서는 인원은 정확히 3명이고 입구 쪽에 경비 서는 놈은 말이 경비원이지. 아예 12시 넘으면 책상에 엎드려서 자버리더라고. 왜? 그냥 바닥에 누워서 자지. 그러게. 업무상 그런 게 있나 보지 뭐. 그리고 예지는 볼펜으로 그린 지도를 꺼내 보이며 이쪽 있지. 뒤 창고 쪽 쓰레기통이 하나 있는데 이곳 쓰레기통을 밟고 2층 창고로 침입을 해서 원화가 금고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경비를 공격하는 거야. 그리고 류잉이 2층 사무실 쪽 경비를 맡아. 내가 입구 쪽 경비를 맡을 테니까. 아이, 그런데 말이야.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말해봐. 뭔데? 그 경비원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인마.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야지. (1995년 11월) 새벽,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던 그날, 원화가 속삭이듯 이쪽으로 와. 쓰레기통 밟고 넘어서 2층으로 올라가. 나는 1층으로 갈 테니까. 류잉이 창고 쪽 창문으로 들어간 후 2층으로 올라가 2층에서 1층 계단으로 내려가려던 순간, 당직실 문이 열리며 잠에서 덜 깬 경비원이 비몽사몽인 상태로 걸어 나왔는데, 스님, 업무 끝났는데요. 아, 영업 끝났어요? 에이, 끝나셨구나. 경비원이 잠결에 류잉과 대화를 하고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자 너무 놀란 류잉은 들어왔던 창문으로 다시 나왔는데, 야, 이대로 놔버리면 어떡해? 뭐 때문에 그러는데? 너무 놀랐어. 경비원하고 2층에서 딱 마주쳤단 말이야. 나 사람 죽이고 이런 거 못할 것 같아. 이런 모조리 같은 놈. 일단 경비원이 우리 모습을 봤으니까 철수하고 다음에 다시 오자. 한 달 뒤 12월 16일 저녁 8시, 준비를 마친 세 사람은 예전에 털지 못한 저축은행을 다시 한번 털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예진이하고 나하고 2층으로 올라갈 테니까 너는 망 보고 있다가 올라오라고 하면 그때 올라와. 알았지? 알았어. 스산한 새벽 공기와 얼음가루 같은 눈발이 날리자 손가락이 굳어버린 그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었는데, 뭐해? 빨리 스타킹 뒤집어 쓰지 않고. 아이씨, 어떡하지? 나는 잘못해서 팬티 스타킹을 사왔어. 뭐라고? 야, 이런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야? 일단 뒤집었어. 2층까지 성공적으로 올라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당직실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경비원 2명을 도끼로 살해했습니다. 경비원 2사람을 처리한 원화는 아래층에 사인을 보내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들은 문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경비원을 처리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경비원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는데 계단을 내려오던 장원하는 조심해. 여기 미끄러우니까. 그때 계단을 타 내려온 류웅의 양말이 미끄러지며 누구야? 뭐해 임마. 빨리 처리 안 해? 하지만 너무 긴장한 탓에 도끼를 거꾸로 들었던 류밍이 경비원을 향해 달려들었으나 도끼 등으로 내려쳤는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예진이 도끼를 빼앗아 이리 줘.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하냐? 경비원을 모두 처리한 그들은 새벽 1시가 넘어가자 트럭에 싣고 온 가스 절단기를 끌고 들어가 금고에 지름 40cm 구멍을 내고 그 안에 있던 230만 yuan을 차에 실었습니다. 류잉은 빗자루로 발자국 지우고 원하는 짐은 지워. 그리고 사용했던 물건 한쪽에 모아놔. 자, 우리가 사용한 스타킹이랑 장갑 다 한 곳에 모아놨어. 예진은 범행에 사용했던 물건을 은행 한가운데에 모아놓고 불을 지르는 과감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 사람이 떠나고 불이 타오르자 주민들은 소방서와 경찰에 신고했고 잠시 후 달려온 소방관들은 새까맣게 타버린 세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온통 검은색 잿더미로 변해 증거는 고사하고 시신이 경비원인지 범인인지도 모를 신원도 확인할 수 없는 정체불명의 세 남자의 시신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200명의 경찰을 동원해 현장을 봉쇄하고 전담반을 꾸려 수사를 시작했으나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1998년 3월 30일) 샤스구 경찰은 한 여성으로부터 이상한 전화를 받았는데 네, 경찰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니, 뭐 도와줄 건 없고 내가 화딱지가 났어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나셨는데요? 아니, 그 뭐냐, 우리 집 골목 끝에 사는 백수 양반이 하나 있는데 한 1년 동안 어디를 일 갔다 온다고 갔다 오더니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를 사더라고. 그래요? 이 오토바이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놈이 백수라니까. 그 다음에는 차남한테 폭스발겐 승용차를 또 한 대 사주더라고. 그래요? 차는 좀 비쌀 텐데. 그렇지, 차는 좀 비싸다니까.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 그게 뭔데요? 집을 샀어. 집을 그냥 으리으리한 집으로다가 말이야. 우리 집은 코딱지만한데. 그리고 집 안에 가전제품은 그 무엇이냐, 메이드 인 코리아 비싼 걸로다가 도배를 했더라고. 그럼 가보셨나봐요? 아이, 가봤지. 내가 배알이 꼬여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나? 아니, 그런데 그분은 뭐 하셔서 그렇게 많은 돈을 보셨대요? 아니, 이 양반이 그거 알려고 내가 전화를 했지. 알고 있으면 내가 당신한테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겠어? 장원화가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우디에 가서 일하고 온 것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됐다는 것이 소문에 소문을 타고 차오양구 옹산촌 일대에 퍼져 경찰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게 된 장원하는 걱정이 되어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아이씨, 미치겠네. 돈 한 번에 쓰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그나저나 이 돈 다 뭐해서 벌었다고 하지? 한참 고민에 빠진 그는 자신의 장기이자 전과인 도둑질을 알리바이로 대기로 했습니다. 만약 타이어 서너 개 훔쳤다고 해서 증거도 없는 마당에 절도죄로 감옥에 집어넣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신의 잔머리로 엄청난 역효과를 내는 치명적인 실수였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1993년 3월 30일 징저우 사스차오양 파출소 담당관 종치는 타이어를 도둑맞았다는 절도 사건을 접수받아 4월 3일 용의자 장원화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종치는 그렇지 않아도 이전에 원화에 대한 이상한 신고를 받은 적이 있어 그를 소환하고 싶었는데 우연하게 기회가 생겨 그를 취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 보자. 타이어를 여러 개 훔치셨나 봐요. 네. 이거 세월이 흘렀는데 버릇이 잘 없어지지 않네요. 아시잖아요, 제가 전과 그 5범인가 4범인 거. 돈도 많이 모셨겠어요. 장원화는 경찰 과장이 이런 질문을 해주자 기회는 이때라는 생각을 하고 돈이요? 돈 아주 많이 벌었죠. 예. 어떻게요? 타이어 팔아서 벌었죠. 어떻게 타이어 몇 개 훔쳐서 오토바이 사고, 차 사고, 집도 사고, 가전제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삽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화는 경찰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자 당황해하며 그러니까 내가 타이어만 훔쳤겠어요? 승용차도 훔치고 가정집 들어가서 귀금속도 좀 훔치고 훔칠 수 있는 건 뭐 닥치는 대로 훔쳤죠. 그럼 차 종류하고 차 색깔 그리고 생각나는 차 번호 있으면 한번 말해봐요. 신문이 길어질수록 도둑질한 범죄는 갈수록 늘어갔고 이렇게 더 이상 없는 죄도 만들었다가는 징역 10년이 넘어가는 것은 문제도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한 원화는 알았다고요. 사실대로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저 혹시 샤스은행 사건 아시는지 모르겠네. 한 3년 전 사건인데. 알죠. 그 사건 모르는 경찰이 있을까요? 혹시 그 사건과 관련이 있으신 건가요? 그 3인조 강도 중에 한 명이 바로 접니다. 그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잠깐 쉬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담배를 피우면서 유혹에 빠졌던 딱 한순간이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공범들은 일면식이 있는 사람들인가? 네! 모두 어릴 적 친구들입니다. 수십 년지기 친구들이죠. 경찰은 원화의 증언을 바탕으로 공범들을 찾아가 검거했습니다. 1998년 6월 18일 유해린과 류잉은 장원화가 며칠째 전화를 받지 않자 집을 나와 도주했는데 늦은 저녁 수상한 남성을 추적한 경찰은 징저우 시내를 배회하고 있는 유해린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만 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듬해 1월 29일 공범을 다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집행하려 했으나 나머지 한 명이 검거되지 않아 그냥 먼저 사형을 집행해버렸습니다. 혼자만 검거되지 않은 류잉은 두 사람이 모두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일 밤 숙박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여인숙이나 다인실에서 잠을 자며 수사망을 피해 다녔는데 수년 동안 그렇게 다니다 보니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떨어져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건설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감기가 걸려 몸이 아플 때도 신분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할 정도로 도망은 그의 인생에서 끝없는 도전이요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2020년 공안부는 클라우드 소스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행자의 안면 인식을 분석한 후 이전에 미결 사건의 용의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1년 만에 2,600건이 넘는 사건이 해결되고 2,200명의 도주자들을 체포했는데 그 도주자 중 한 명이 바로 류잉이었습니다. 2020년 5월 5일 경찰은 류잉과 닮았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해 그 자리에서 검거했고 마침내 25년 만에 짜스시 은행 강도 사건의 용의자들을 모두 검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 결혼 후 성격 차이로 스트레스가 많았던 비안카는 기술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남편 마이클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를 낳은 상태였는데 두 사람은 더 이상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각자 갈 길을 가자며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2016년 29세 비안카는 결국 이혼 후 양육권 문제로 전 남편 마이클 카포시아에 나와 법정에 출두했는데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양육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서로 아이를 데려가겠다며 한 채 양보도 없었기 때문에 재판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방청객들이 순서대로 들어오자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는 두 손을 맞잡은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적이 흐르고 재판이 시작되자 반대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 남편 마이클이 변호사와 무엇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다 아들의 사진을 들어올리며 진심 담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야 하는데 무능한 어머니와 생활을 한다면 아이의 미래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남편의 진술을 듣던 그녀는 혹시나 이러다 판사가 마이클 편을 들어줘 아이를 빼앗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거나 눈길을 주지 않고 오로지 재판에만 몰두했는데 그 모습은 아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은 경제력 있는 아버지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다음 날짜에 진행하기로 하며 첫 번째 재판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감정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진 그녀가 일어서려 하자 비안카를 부축해주는 남성이 있었는데 그는 2주 전 비안카와 결혼식을 올린 글렌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전 남편과 관계가 좋지 않아 마이클과 별거 중이었던 그녀는 인근에서 중장비 사업을 하고 있는 글렌을 소개받았는데 글렌은 비안카보다 13살이나 많아 주위 사람들은 아이까지 있는 그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두 사람의 관계가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비안카는 격양된 말투로 글렌에게 화풀이를 했는데 우리가 아이를 빼앗기고 산다는 게 맞는 거야. 아이가 컸을 때를 생각해보면 창피하지 않을까? 라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글렌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며 흥분된 마음을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그녀는 대뜸 화를 내며 그렇게 나약한 정신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으니 아마도 마이클이 어떻게든 아들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을 망치게 할 것이라며 정신 차려야 한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순간 비안카는 이번 양육권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니 글렌의 힘을 빌려 해결해보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에게 아주 조금 자극이 되는 말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글렌은 평소에도 말이 별로 없고 매사에 신중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감정을 조금만 건드리면 이용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비안카는 글렌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긴장한 듯하자 사건이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것이라며 과장되게 부풀려 이야기해줬습니다. 결혼 생활 중 마이클은 감정 기복이 심해 조금이라도 자존심 상하는 발언을 했다가는 곧바로 폭력을 가하는 성격이야. 마이클과 같이 살면서 맞았던 기억과 폭력적인 성격으로 보아 언제 나를 찾아와 해칠지 모를 거야. 잠자고 있는 새벽에 몰래 들어와 죽인다면 그때는 후회해도 늦을 거야. 아이도 위험해질 수 있을 텐데 저 어린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 비안카는 아이가 그런 상황에 희생양이 되어야 하냐며 최소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막아야 하지 않겠냐며 울먹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글렌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아이 문제를 들먹이며 긴장하고 생활하도록 해 도덕적 죄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비안카는 몇 달 동안 고심하고 계획했던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한 후 글렌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거실 테이블에 글렌과 마주 앉아 계획을 세웠는데 만약 마이클이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범행을 저지르면 범행이 금방 발각될 것이니 혼자 있을 때 처리해야 한다며 이전 경험상 남편이 혼자 있을 만한 시간대가 저녁 식사를 마친 시간대라며 정확한 시간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총을 구해줄 테니 단 한 발에 끝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총알 한 발의 총성이라면 이웃 주민들의 의심을 사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성향까지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그녀는 비밀 루트를 통해 총기를 구해왔는데 총이 최신식 총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단발식 발사되는 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총알도 단 한 발만을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얼마 전 단 한 발의 범행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대목이었는데 비안카는 약속한 물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후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글렌에게 범행을 마친 후 시신을 차에 싣고 지도에 알려준 곳으로 이동 경로를 따라 운전한 후 범행에 사용한 증거를 인멸하라고 했는데 글렌은 그녀와 범행을 모의하면서 이미 자신의 생각은 저 멀리에 놔두고 비안카의 지시에 세뇌된 것처럼 되돌아갈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흰 종이 위에 펜으로 마이클의 집을 그려주며 차를 몰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한 다음 총을 꺼내 준비를 해라. 이곳은 옆집 울타리가 있는 곳이니 울타리 쪽으로 접근하지 말아라. 라며 지도를 그려줬습니다. 그러자 내용을 숙지한 그는 종이를 구겨잡으며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비안카가 테이블 위에 산탄총과 총알을 올려놓으며 이번 범행에 사용할 물건들이니 점검을 한번 해보라며 건네주자 글렌은 그녀의 지시대로 총열을 점검하고 단피가 잘 나오는지 작동을 해봤습니다.
집 주유의 약도를 그려준 후 도주 루트를 알려주었는데 혹시나 글렌이 까먹을 것을 생각해 지시사항과 상세 내용을 핸드폰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아이와 가족을 보호해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당신만 믿어.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마이클이 먼저 우리를 죽이러 올 거야. 그녀는 마이클이 언제 자신들을 해칠지 모르니 우리가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세뇌시켜 자신의 명령을 감정적으로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2016년 3월 12일) 밤 사건 당일 그레니 차고에서 산탄총과 총알 한 발을 꺼내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자 비안카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하며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행여나 글렌이 결심을 바꾸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를 꼭 껴안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자신감에 찬 글렌은 차에 시동을 건 후 차고 문을 열고 탑승해 출발했습니다. 170km를 달려 도착한 깜깜한 주택가. 마이클의 집 앞에 정차한 차량이 헤드라이트를 끄자 글렌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후드티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장갑을 낀 채 차에서 조심스럽게 내려 집 안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양손으로 총을 움켜쥔 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온통 그의 머릿속에는 빨리 마이클을 처리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마친 그는 초인종을 눌렀는데 잠시 후 안쪽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글렌은 망설이지 않고 산탄총을 발사했습니다. 마이클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바닥에 쓰러지자 총알이 한 발밖에 없었던 그는 당황해 총을 집어 던지고 어떻게든 마무리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하려고 달려든 글렌은 예상치 못한 마이클의 반격에 당황했습니다. 마이클은 머리에 총상을 입어 몸 전체가 피범벅이 되었지만 재빨리 몸을 일으켜 옆에 있던 주방용 칼을 움켜쥐고 글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줄만 알았던 마이클이 갑자기 칼을 들고 달려들자 뒤로 주춤했던 그는 마이클이 휘두른 흉기에 옆구리를 찔리고 말았습니다. 글렌은 옆구리를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소리를 지르다 호흡이 무거워졌는데 거친 호흡을 내쉬다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머리에 부상을 입은 마이클도 의식이 희미해지며 바닥에 주저앉아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한 여성의 모사로 새 남편을 시켜 이전 남편을 살해하려던 그녀의 계획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2016년 3월 12일 오후 7시 15분 경찰은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았는데 남자친구가 웨스트 매도우즈 노스 멜버른에 있는 바스코 집에서 누군가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주인이 마이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산탄총을 둔 누군가가 침입해 집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보통 침입자가 주거자 집에 산탄총을 들고 들어갔으면 총을 든 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게 상식적인 범죄 현장인데 마이클의 집에 쓰러져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총격을 받고 살아있던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달려들어 총을 들고 있던 사람을 처리하면서 두 사람이 모두 현장에서 사망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침입자 글렌의 주머니를 뒤져보았더니
침입한 집을 자세하게 묘사해 놓은 구겨진 지도를 발견하고 아마도 다른 증거가 또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글렌의 핸드폰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가 비안카라는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주목했는데 경찰이 비안카의 집안 곳곳을 수색하자 그녀는 조사해보려면 해보라는 듯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경찰들이 조사하는 장면을 바라만 봤습니다. 잠시 후 서랍과 노트에서 범행 과정에서 사용했던 것 같은 내용을 들고 나오자 그녀는 깜짝 놀라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그건 자신과 무관한 물건이니 그 자리에 놔두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경찰은 비안카가 들고 있는 핸드폰을 압수해 혹시 글렌과 주고받은 문자가 그대로 남아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핸드폰을 열어본 경찰은 메시지를 캡처해 놓은 이미지와 약도 사진 그리고 메모지에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적어놓은 내용을 찍은 것 같은 사진을 발견하고 그녀를 경찰서로 소환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경찰이 자신을 체포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마이클을 살해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고 지시했다는 증거도 문자로 주고받은 것이 다였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했습니다. 경찰은 물질적인 증거가 없어 범행을 증명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찾고 있던 중 시간이 흘러 그녀는 남편이 사망한 지 10개월 만에 마이클의 집과 통장에 있던 재산을 아들 앞으로 상속받아 자신의 재산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2023년 10월) 빅토리아주 대법원에 출두한 비안카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그녀의 전 남편 마이클은 그녀의 남편인 글렌에게 머리에 총을 맞아 사망했고 남편도 마이클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했다며 이 모든 범행을 주도하고 음모한 배후에는 비안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직접적으로 마이클을 살해하지 못하자 글렌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집 주소를 알려줘 범행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비안카와 면회 자리에서 지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글렌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죽어야 할 사람은 마이클이었어요.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을 듣더니 음성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 녹음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살인죄로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글렌이 마이클의 집에 들어갔을 당시 먼저 총격을 가했는지 마이클이 먼저 흉기를 들고 공격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정당 방위에 대한 가능성을 수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정당 방위에 집착하는 이유는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글렌이 주거 침입은 되나 살인 혐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뒤집어 자신도 혐의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녀의 주장을 터무니없다면서 이를 기각했습니다. 최소 20년은 복역해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노와 복수가 불러온 결말은 2명의 죽음과 한 여인의 파멸이었습니다. 비안카는 이제 차가운 철장 속에서 자신의 선택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사진은 글렌이 170km를 달려 마이클의 집으로 가던 중 차 속에서 식사를 했던 흔적인데 이 모습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긴박하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먹다만 치킨 슈니첼과 완두콩 등 음식을 담아둔 접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